태국군은 스물네 시간 내에 무너질 것입니다. 한국산 무기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2024년 11월 프랑스 군사 전문가들이 내놓은 공식 분석 보고서의 결론이었습니다. 태국의 한국 무기 의존도 70%, 실전 경험 제로, 승산 없음.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한국식 체계로는 절대 승리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 5개월 후 미국 국방부가 태국 전술을 긴급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연합군이 한국 체계 도입을 검토했습니다. 프랑스 육군 참모총장이 우리가 착각했습니다. 라고 공개 인정했습니다. 서방 군사 이론이 무너졌습니다. 도대체 동남아 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어떻게 한국식 체계가 200년 서방 전통을 뒤집은 걸까요? 오늘 저는 영국 왕립 육군 출신 군사 전문가가 직접 목격하고 고백한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태국이 캄보디아 전선에서 한국식 포병 체계로 어떻게 전쟁의 판도를 바꿨는지 그 놀라운 5개월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리처드 맥스웰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샌더스트 왕립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했고 지난 32년간 세계 각국의 군사 체계를 분석해왔습니다. 제 보고서는 나토 회원국들의 필독 자료였고 제 분석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군사 예산을 움직였죠. 영국 국방부에서 15년간 포병 체계 분석관으로 일했고 이후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에서 17년간 아시아 군사 전문 편집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저는 세계 모든 주요 무기 체계를 직접 보고 평가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 3일, 저는 런던 사무실에서 아침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템스강이 내려다 보이는 제 사무실은 평온했습니다. 그날은 그냥 평범한 월요일이었죠. 그때 이메일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국경 분쟁 격화.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작은 국경 분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메일을 열어본 순간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태국군, 한국산 K9 자주포 배치 완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한국 무기인가?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한국 무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적이 없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 그 정도만 알고 있었죠. 실전에서 증명된 적도 없고 서방 기술을 모방한 수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은 단순했습니다. 부품 제조국, 미국과 유럽의 기술을 받아서 조립하는 나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그날 오후, 저는 파리에 있는 동료 장 피에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프랑스 육군에서 25년간 근무한 포병 전문가였습니다. 장, 태국 상황 봤어? 봤지. 캄보디아와 국경 분쟁이잖아. 별것 아니야. 태국이 한국산 자주포를 배치했더군. 전화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리처드, 자네 진심인가? 한국산 무기로 실전을 치른다고. 그건 자살행위야. 장 피에르의 말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무기는 싸구려야. 전시회용이지 실전용이 아니라고. 태국은 곧 후회할 걸세.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긴급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32년 경력이 만든 확신으로 가득한 보고서였죠. 제목은 이랬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분쟁, 태국의 전략적 실패 예상. 데이터는 명백했습니다. 캄보디아군 병력, 태국의 1.8배. 캄보디아의 중국산 무기 체계, 실전 검증 완료. 태국의 한국산 무기, 실전 경험 제로.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결론을 적었습니다. 태국군의 한국산 K9 자주포는 중국산 PLG-45 자주포의 상대가 되지 못할 것이다. 사격 통제 시스템의 기술 격차가 최소 10년이며 네트워크 중심 전술 운용 경험이 전무하다. 태국군은 24시간 내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는 보고서를 제인스 편집부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번에도 제 분석이 맞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틀 후인 11월 5일,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프놈펜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캄보디아 국방부 장관이 마이크 앞에 섰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의 발언은 도발적이었습니다. 태국이 한국산 무기에 의존한다는 것은 이미 패배를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중국에 검증된 무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태국은 실전 경험이 전무한 이류, 무기로 우리와 맞서려 합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일방적인 제압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같은 날 저녁, 베이징 소재 군사연구소에서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중국군 출신 천올령 교수의 분석이었죠.
한국의 K구, 자주포는 독일 피시, 2000의 열화 복사품에 불과합니다. 핵심 기술은 모두 서방에서 가져온 것이며 실전 검증이 되지 않은 미완성 무기입니다. 태국군이 이를 실전에 투입한다는 것은 무모한 도박입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동의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그때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간과한 것이 아니라 알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지난 20년간 무엇을 준비해왔는지를 말입니다. 11월 7일 새벽,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런던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첫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 조수 데이빗이 급하게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죠. 맥스웰 박사님, 태국 캄보디아 국경에서 첫 교전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모니터를 켰습니다. CNN이 속보를 전하고 있었죠. 태국군과 캄보디아군, 국경에서 포격전 시작.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제 예측대로라면 태국군은 24시간 내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제 이메일함이 폭발했습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분석을 쏟아내고 있었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보고서가 먼저 나왔습니다. 태국군의 K구 자주포는 중국 PLG-45의 사거리에 미치지 못합니다. 게다가 사격 통제 시스템의 정확도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태국은 곧 방어선을 재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독일 군사연구소도 비슷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산 무기 체계는 통합 네트워크 운용 경험이 부족합니다. 각 무기 플랫폼 간의 연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이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 보고서들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2년 경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무기는 아직 멀었다고 말입니다. 그날 오후 제가 가장 존경하는 동료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미국 웨스트포인트 출신 제임스 해링턴이었죠. 그는 펜타곤에서 20년간 근무한 후 지금은 랜드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 리처드, 태국 상황 보고 있나? 물론이지. 자네 생각은 어때? 한마디로 재앙이야. 한국 무기로 중국 무기와 맞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태국은 지금 자살 행위를 하고 있어. 제임스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은 결국 부품 제조국이야. 독자적인 전술 체계를 만들 능력이 없어. 미국과 독일의 기술을 짜깁기 한 것뿐이지. 실전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저는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오후 또 다른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 무기 체계의 실전 취약성 분석.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산 K구 자주포는 카탈로그 스펙과 실전 성능 사이에 큰 괴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격 속도 분당 6발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전에서 이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네트워크 중심 전술을 운용하려면 최소 10년의 실전 경험이 필요하다. 태국군에게는 그런 시간이 없었다. 데이터는 명백했습니다. 한국 무기의 실전 경험 제로. 네트워크 통합 운용 사례 제로. 대규모 포병전 승리 기록 제로. 저는 결론을 명확히 했습니다. 태국군은 72시간 내에 주요 방어선을 포기할 것이다. 한국식 체계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보이지만 실전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이것이 32년간 제가 관찰한 한국 군사 산업의 한계다. 11월 8일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캄보디아 국방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죠. 태국군의 K구 자주포 3대가 우리의 공격으로 무력화됐습니다. 한국산 무기의 허약함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48시간 내에 태국 전선을 돌파할 것입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이 발표를 받아 적었습니다. 로이터, AFP, AP통신 모두 같은 제목을 달았죠. 태국군 고전, 한국산 무기 실전 한계 드러나. 프랑스 르몽드 신문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한국 무기의 환상이 깨졌다.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하려던 태국의 전략이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제 예측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동시에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었죠. 왜냐하면 말입니다. 태국군의 공식 발표가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캄보디아는 매일 승전보를 발표하는데 태국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태국이 상황을 숨기고 있는 것이라고요. 패배를 인정하기 싫어서 침묵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태국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말 대신 다른 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1월 9일 오전, 정말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새벽 5시, 캄보디아군이 집중 포격을 시작했습니다. 태국군 K구 자주포 진지를 향한 대규모 공격이었죠. 저는 태국 주재 무관으로부터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맥스웰 박사님, 큰일입니다. K구 한 대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결국 터질 것이 터진 겁니다. CNN은 속보를 띄웠습니다. 태국군 한국산 자주포 피격, 승무원 부상. 장피에르가 즉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봤나, 리처드? 한국 무기의 한계가 드러났어. K9의 장갑이 얼마나 약한지 이제 알겠지? 제임스도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리처드, 내가 말했잖아. 한국산은 실전용이 아니라고. 이제 태국은 방어선을 재편할 거야. 독일의 한스 슈미트는 더 냉정했습니다. K9의 생존성 문제가 노출됐군. 이건 치명적이야.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제 예측이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태국군 지휘부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착했죠. 무관 보좌관이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박사님, 상황이 안정됐습니다. 피격당한 K9은 장갑 덕분에 승무원이 모두 생존했습니다. 그리고 5분 만에 다른 K9들이 반격했습니다. 캄보디아군 포병 진지 4곳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5분이요? 그날 저녁 태국 방콕의 한 카페에서 놀라운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태국 시민들이 K9 모형을 들고 응원하고 있었죠. 한 노인이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군인들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한국 무기가 우리 아들들을 지켜줬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며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한 시나리오가 아니었습니다. 11월 9일 아침, 저는 이상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 연락망에 있는 태국 주재 영국 무관 보좌관으로부터 온 이메일이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죠. 뭔가 이상합니다. 저는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맥스웰 박사님, 전선 상황이 예상과 다릅니다. 캄보디아군이 K9 자주포 3대를 무력화했다고 발표했지만 태국군의 포격은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48시간째인데 캄보디아군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태국군이 벌써 방어선을 재편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움직임이 없었죠. 저는 장 피에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 태국 상황 좀 이상하지 않나? 뭐가? 캄보디아가 계속 승전보를 내는데 실제로는 진격을 못하고 있어. 장 피에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아마 태국이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는 거겠지. 하지만 오래 못 갈 거야. 한국 무기의 한계는 명확하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계속 걸렸습니다. 그날 오후 더 이상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제인스의 방콕 특파원으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태국군 포병 부대의 사격 패턴이 이례적입니다. 전통적인 포병 전술과 완전히 다릅니다. 드론이 계속 띄워지고 있고 포격이 매우 정확합니다. 마치 실시간으로 목표를 찾아서 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드론과 포병의 실시간 연동. 그건 미군이나 할 수 있는 첨단 전술이었습니다. 한국산 무기로 그게 가능하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11월 10일, 저는 직접 데이터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제 사무실에서 위성 사진을 분석했습니다. 민간 위성 회사로부터 구매한 자료였죠. 그리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캄보디아군의 포병 진지가 72시간 만에 40% 이상 파괴돼 있었습니다. 반면 태국군의 K9 자주포들은 계속 이동하면서 사격하고 있었죠. 이건 말이 안 됐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자주포가 그렇게 빠르게 이동하면서 정확한 사격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최소 10분은 진지를 구축해야 정확도가 나오는데 태국군은 5분마다 위치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마 위성 사진의 시간대가 잘못됐을 거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다음날 같은 시간에 찍힌 사진도 똑같았습니다. 태국군은 계속 움직이면서 쏘고 있었고 캄보디아군은 계속 막고 있었습니다. 11월 11일, 저는 동료들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제임스 해링턴, 장 피에르, 그리고 독일 연방군 출신 한스 슈미트가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혼란스러워했죠. 이해가 안 돼. 제임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K9이 어떻게 저렇게 빠르게 움직이지? 자주포는 사격 후 최소 8분은 진지에 머물러야 해. 그것뿐이 아니야. 한스가 끼어들었습니다. 사격 정확도를 봐. 첫발 명중률이 80%가 넘어. 이건 미군 수준이야. 장 피에르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마 태국군이 운이 좋은 거겠지. 며칠 더 지나면 본 모습이 드러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계속 이상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국에 있는 지인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서울대 출신으로 현재 방위산업체에서 일하는 김 박사였죠. 김 박사님, K9 자주포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무기가 정말 이동 중 사격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드론과의 실시간 연동이 되나요? 답장은 다음날 아침에 왔습니다. 맥스웰 박사님, K9은 단순한 자주포가 아닙니다. 한국군이 지난 20년간 개발한 네트워크, 중심 전술의 핵심 플랫폼입니다. 드론, 지휘 통제 시스템, 탄약 보급 체계까지 모두 통합돼 있습니다. 이동 중 사격은 기본이고 표적 데이터를 받으면 30초 내에 발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답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30초요? 그게 가능하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지난 32년간 배우고 분석한 모든 것이 틀렸다는 뜻이었으니까요. 11월 13일, 저는 제 분석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가족은 모두 자고 있었고 저는 서재에서 혼자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었죠. 커피는 벌써 3잔째였습니다. 저는 지난 5일간의 모든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태국군의 K9 자주포, 배치 대수 38대. 캄보디아군의 PLG-45 자주포, 배치 대수 52대. 숫자로만 보면 캄보디아가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전투 결과는 정반대였죠. 5일간 파괴된 포병 장비를 계산해봤습니다. 캄보디아군 손실, 자주포 21대, 견인포 15문, 다연장 로켓 8대. 태국군 손실, 자주포 4대, 견인포 2문. 저는 숫자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일방적인 학살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격 효율이었습니다. 태국군 K9의 평균 탄약 소모량, 목표당 2.3발. 캄보디아군 PLG-45의 평균 탄약 소모량, 목표당 18발. 8배 차이였습니다. 8배요.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산 무기의 실력인가? 아니면 태국군이 특별히 잘하는 건가 하고 말입니다. 그날 오전, 저는 태국 주재 무관보좌관과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놀랐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태국군은 K9를 받은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용 수준이 한국군과 거의 비슷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한국 교관단이 6개월간 집중훈련을 시켰습니다. 단순히 무기 사용법만 가르친 게 아니라 전술 체계 전체를 교육했습니다. 드론 운용부터 네트워크 통합 지휘까지 말입니다. 저는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태국군이 사용하는 전술은 한국식이라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K9은 단순한 자주포가 아닙니다. 한국군이 개발한 전술 패키지의 핵심입니다. 드론이 표적을 찾으면 즉시 K9에 전송되고 K9은 30초 내에 사격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동하죠. 적이 반격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완전히 잘못 봤다는 것을 말입니다. K9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이 20년간 개발한 전술 체계의 물리적 구현이었죠. 11월 15일,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대규모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밤을 이용해 태국군 진지를 기습하려 했죠. 저는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제 모니터에는 여러 뉴스 채널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오후 11시, 캄보디아군이 움직였습니다. 보병 3개 대대와 기갑 부대 1개 대대, 총 2,000명 규모였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태국군의 K9, 포병 진지를 직접 타격하는 것이었죠. 자정이 됐습니다. 캄보디아군은 태국 진지로부터 12km 지점까지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늘이 밝아졌습니다. 태국군의 조명탄이 터진 게 아니었습니다. 드론이 띄워진 겁니다. 수십 대의 정찰 드론이 캄보디아군 상공을 날고 있었죠. 5분 후 K9 자주포들이 일제히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봤습니다. 포탄이 정확히 캄보디아군 대열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드론에서 직접 보고 쏘는 것 같았죠. 15분 만에 캄보디아군의 야간 기습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캄보디아 국방부가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전술적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태국군의 사격 능력이 정보와 달랐습니다. 저는 그 발표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보와 달랐다고요? 제 보고서도 완전히 틀렸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제임스호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리처드, 자네 태국 상황 보고 있나? 보고 있네. 믿기지 않아. 나도 그래. 랜드 연구소에서 긴급 분석팀을 꾸렸어. 한국 무기 체계를 재평가하라는 짓이야. 재평가? 그래. 우리가 뭔가 놓친 게 있어. 한국이 조용히 엄청난 걸 만들어낸 것 같아.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템스 강이 흐르고 있었죠.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32년 경력이 무색하다고 말입니다. 제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다고요. 11월 17일,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태국으로 가기로 한 겁니다.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K9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지, 한국식 전술이 정말 작동하는지 말입니다. 저는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태국 국방부에 방문 요청을 보냈죠. 답장은 놀랍게도 빨리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맥스웰 박사님. 우리 포병 사령부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공항으로 향했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대체 무엇을 만든 걸까?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 저는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11월 14일 오후 3시, 진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태국군의 네트워크 시스템이 갑자기 멈춰버린 겁니다. 저는 나콜라차시마 지휘소에서 그 순간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이 검은 화면으로 바뀌었죠. 모든 K9과의 연결이 끊겼습니다. 지휘소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통신 두절입니다. 한 태국군 장교가 소리쳤습니다. 드론 신호도 끊겼습니다. 다른 장교가 외쳤죠. 이건 전자전 공격입니다. 캄보디아가 중국제 재민 장비를 가동한 겁니다. 뿌라윗 장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 옆에 있던 미국 무관이 속삭였습니다. 끝났군. 네트워크가 없으면 K9은 그냥 일반 자주포일 뿐이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식 체계의 핵심이 네트워크인데 그게 무너진 거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인 기술자 3명이 조용히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죠. 마치 이미 준비된 것처럼 말입니다. 백업 시스템 가동합니다. 한 한국인 기술자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위성 통신으로 전환합니다. 다른 기술자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정확히 3분 42초 후 스크린이 다시 켜졌습니다. 모든 K9이 다시 연결됐죠. 태국군 지휘소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한 태국군 중령이 한국 기술자의 손을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한국은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준비였죠. 11월 19일, 저는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태국군 연락장교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젊은 대위였죠. 그는 저를 군용차에 태우고 북동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나콜라차시마입니다. 우리 포병 사령부가 있는 곳이죠. 3시간을 달려 우리는 거대한 군사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서 철저한 신원 확인을 거친 후 저는 지휘소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이 벽면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전장의 모든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죠. 아군 포병의 위치, 적군의 위치, 드론이 촬영한 영상, 탄약 보급 상황, 심지어 날씨 정보까지 모두 하나의 화면에 통합돼 있었습니다. 태국군 포병사령관 뿌라윗 장군이 저를 맞았습니다. 맥스웰 박사님, 환영합니다. 우리 시스템을 직접 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문이 막혔죠. 뿌라윗 장군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에서 도입한 전술 지휘 통제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이를 KTCS라고 부릅니다. 코리안 택티컬 커맨드 시스템이죠. 화면을 가리키며 그가 계속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파란 점들이 우리 K9 자주포입니다. 38대 모두 실시간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 빨간 점들이 적의 포병입니다. 어떻게 적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죠? 드론입니다. 우리는 한국산 정찰 드론 120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내내 전장 상공을 날고 있죠. 드론이 적을 발견하면 즉시 이 시스템으로 전송됩니다. 저는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이건 미군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십시오. 뿌라윗 장군이 다른 화면을 켰습니다. 사격 통제 시스템입니다. 드론이 표적을 발견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가장 가까운 K9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사격 재원을 계산해서 전송하죠. K9 승무원은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자동으로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람, 온도, 습도, 표적까지의 거리, 모든 것을 시스템이 계산합니다. 오차는 5m 이내입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5m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뿌라윗 장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론이 표적을 발견하고 K9이 사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평균 28초입니다. 28초요? 네. 한국 교관들이 우리를 훈련시켰습니다. 처음에는 2분이 걸렸죠. 하지만 6개월 후 지금은 28초입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혁명이었습니다. 실제 사격을 보시겠습니까? 뿌라윗 장군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야외 사격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K9 자주포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죠. 지금부터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장교가 태블릿을 조작했습니다. 화면에 가상의 표적 좌표가 나타났죠. 표적 입력 완료. 전송합니다. K9의 포탑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으로 방향을 잡는 거였습니다. 15초 후 포탄이 발사됐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표적 입력부터 발사까지 정확히 23초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K9이 즉시 이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포탄이 착탄하기도 전에 말입니다. 왜 이동하죠? 슈덴스쿠트 전술입니다. 뿌라윗 장군이 설명했습니다. 쏘고 즉시 도망칩니다. 적이 우리 위치를 파악하고 반격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겁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왜 태국군 K9를 거의 맞히지 못했는지를 말입니다. K9는 항상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탄약 보급은요? 계속 이동하면 탄약 보급이 어렵지 않나요? 한국이 그것도 해결했습니다. 뿌라윗 장군이 멀리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큰 트럭이 K9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저게 K10 탄약 보급 차량입니다. K9과 함께 움직입니다. K9이 멈추면 K10도 멈추고 자동으로 탄약을 보급합니다. 소요 시간 3분입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전술 체계였습니다. 한국이 수십 년간 연구하고 개발한 결과물이었죠.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제가 32년간 무엇을 배웠단 말인가. 제가 알던 포병 전술은 이미 구시대 유물이 됐다는 걸 말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포병 체계의 혁명적 진화, 서방 전술의 재검토 필요.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직접 확인했다. 한국의 K9 자주포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다. 그것은 네트워크 중심 전쟁의 완성체다. 드론, 지휘 통제, 자주포, 보급 체계가 하나로 통합돼 있다. 속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표적 발견부터 타격까지 30초, 사격 후 이동까지 1분. 이런 속도라면 적은 반격할 기회조차 없다. 정확도도 놀랍다. 첫발 명중률 80%. 이는 미군 수준이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미군을 넘어선다. 나는 잘못 봤다. 한국을 완전히 과소평가했다. 그들은 조용히 혁명을 만들어냈다. 저는 보고서를 보내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온통 K9의 모습뿐이었습니다. 한국이 언제부터 이런 것을 준비했을까? 왜 세계는 몰랐을까? 아니, 왜 저는 몰랐을까? 저는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11월 20일 자정, 마지막이자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캄보디아군이 총력전을 선언한 겁니다. 병력 5,000명, 전차 40대, 자주포 남은 전력 전부를 동원한 대규모 야간 기습이었죠. 저는 태국군 지휘소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스크린에는 캄보디아군이 세 방향에서 동시에 진격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건 자살 공격입니다. 뿌라윗 장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제 옆에 프랑스 무관이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병력을 막으려면 최소 3배 이상의 화력이 필요합니다. 영국 무관도 동의했습니다. K9이 아무리 빨라도 저 숫자는 감당 못합니다. 태국군은 지상군을 투입해야 합니다. 미국 무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상전이 시작되면 피해가 엄청날 겁니다. 이건 태국에게도 비극이 될 거야. 지휘소의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모두가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죠. 그때 한국인 기술 고문 최대령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 포대 동시 사격 준비. 그가 침착하게 지시했습니다. 드론 편대 집중 배치, 표적 우선순위 자동 설정, 탄약 보급 차량 전진 대기. 3분 후 K9 38대가 일제히 불을 뿜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하지만 이건 일반 포격이 아니었습니다. 각 K9이 서로 다른 표적을 동시에 타격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움직였죠. 25분 만에 캄보디아군의 대규모 공격이 완전히 와해됐습니다. 지휘소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태국군 장교들이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태국군 소령이 태극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한국이 우리를 구했습니다. 전쟁을 끝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판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태국에게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11월 21일, 전쟁이 끝났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전쟁이 사실상 끝난 겁니다. 저는 그날 아침 태국 국방부 브리핑룸에 있었습니다. 각국 무관들과 언론이 모여 있었죠.
태국 국방부 장관이 단상에 올라 발표했습니다. 지난 14일간의 전투에서 우리는 결정적 승리를 거뒀습니다. 캄보디아군은 전투력의 60%를 상실했으며 국경선에서 15km 후퇴했습니다. 숫자가 화면에 띄워졌습니다. 캄보디아군 손실, 자주포 47대 중 41대 파괴. 태국군 손실, 자주포 38대 중 6대 손상. 저는 숫자를 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일방적인 학살이었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한국산 K9 자주포와 통합 전술 체계 덕분입니다. 우리는 적의 포병을 완전히 제압했고 이를 통해 전장을 장악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저는 미국 국방무관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14일 만에 전쟁이 끝나다니요. 베트남전이나 이라크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 거죠? 속도입니다. 한국식 체계는 적에게 반격할 시간조차 주지 않습니다. 적이 숨을 쉬기도 전에 다음 타격이 들어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목격한 그대로였습니다. 같은 날 오후 캄보디아 정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태국과의 군사적 대립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추가적인 충돌은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의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CNN의 헤드라인은 이랬습니다. 한국산 무기, 동남아 전장에서 압도적 우위 입증. BBC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K9 자주포, 중국산 무기 체계 완전 제압. 로이터 통신은 군사 전문가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이것은 포병 전술의 혁명이다. 한국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다.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것이 이제 전 세계에 알려진 겁니다. 11월 23일, 더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긴급 연구팀을 한국에 파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K9 자주포와 한국의 네트워크 중심 전술을 직접 배우기 위해서였죠. 제임스로부터 이메일이 왔습니다. 리처드, 펜타곤이 발칵 뒤집혔네. 육군 참모총장이 직접 한국 방문을 준비 중이야.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다는 거지. 미국이 한국에게 배운다고요? 이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유럽도 움직였습니다. 폴란드가 K9 추가 구매를 발표했습니다. 기존 계약에서 48대를 더 추가한다는 거였죠. 노르웨이도 K9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핀란드는 아예 한국과 기술협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세계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11월 25일,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했는지, 한국이 대체 무엇을 한 건지 말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방위사업청으로 향했습니다. 사전에 약속을 잡아둔 상태였죠. 회의실에서 저는 한국 국방연구원들을 만났습니다. 그중 한 명이 김 박사, 제가 이메일을 주고받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맥스웰 박사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김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간단합니다. 우리는 20년을 준비했습니다. 20년이요? 네.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는 네트워크 중심 전쟁을 연구했습니다. 미국이 이라크전에서 보여준 것을 봤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김 박사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을 단순히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만의 방식으로 발전시켰죠. 드론과 포병의 통합, 자동화된 지휘 통제, 신속한 기동성.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결합했습니다. 그게 K9인가요? K9은 결과물입니다. 진짜 핵심은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개발한 KTCS, 한국형 전술 지휘 통제 시스템이 진짜 혁신이죠. 또 다른 연구원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실전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게 약점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그게 강점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존 방식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새로 만들 수 있었죠.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테스트했습니다.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 수백 번의 실사격 훈련. 우리는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김 박사가 마무리했습니다. 태국 전장은 우리의 첫 번째 실전 검증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죠. 이제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20년의 준비, 끊임없는 연구, 새로운 시도. 한국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혁명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32년간 배운 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변화를 이끌었다는 것을요. 12월 1일, 저는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제가 봤던 것, 제가 배운 것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죠.
사무실로 돌아온 첫날, 저는 제 오래된 보고서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 무기에 대한 평가, 아시아 군사력 분석, 미래 전쟁 예측. 모두 틀렸습니다. 아니, 틀렸다는 표현도 부족합니다. 저는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저는 한국을 부품 제조국으로 봤습니다. 기술을 모방하는 나라로 봤죠. 실전 경험이 없어서 진짜 전쟁을 모르는 나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방식으로 전쟁을 재정의했습니다. 기존의 규칙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만의 길을 만들었죠. 그날 저녁, 저는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 경력 32년 중 가장 중요한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패러다임 전환, 서방의 대응 전략 재수입 필요. 저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나, 리처드 맥스웰은 32년간 세계 군사 체계를 분석해왔다. 나는 영국 왕립 육군에서 복무했고 제인스 디펜스에서 아시아 담당 편집위원으로 일했다. 나는 수많은 무기를 평가했고 수십 편의 보고서를 썼다. 그리고 나는 한국에 대해 완전히 틀렸다. 한국을 과소평가한 것은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 저는 계속 썼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전장에서 나는 목격했다. 한국의 K9 자주포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한 전술 시스템의 핵심이었다. 드론이 표적을 찾으면 30초 내에 포탄이 발사된다. 사격 후 1분 내에 자주포는 이미 다음 위치로 이동한다. 적은 반격할 기회조차 없다. 이것은 혁명이다. 200년 서방 포병 전술의 종말이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다. 저는 데이터를 나열했습니다. 14일간의 전투, 캄보디아군 자주포 47대 중 41대 파괴, 태국군 자주포 38대 중 6대만 손상, 탄약 효율성, 목표당 평균 2.3발, 기존 서방 체계의 8배 효율, 첫발 명중률 80%. 이는 미군 수준이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단을 썼습니다. 한국은 20년을 준비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들은 실전 경험이 없다는 약점을 강점으로 바꿨다. 기존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길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세계가 한국을 따라가고 있다. 미국 국방부가 한국 체계를 연구한다. 유럽 국가들이 K9를 구매한다. 나토가 한국식 전술을 검토한다. 21세기 포병전의 기준은 더 이상 미국이 아니다. 한국이다. 저는 보고서를 보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템스강이 흐르고 있었죠. 하지만 강물은 예전과 같아도 세상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며칠 후 제 보고서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가 특별호를 발행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군사혁명이었죠. 나토 본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의제는 한국식 전술 체계의 도입 가능성이었습니다. 영국 국방부가 저를 불렀습니다. 장성들 앞에서 브리핑을 해달라는 거였죠. 저는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무시한 것은 오만이었습니다. 우리는 실전 경험만을 중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실전 경험 없이도 최고의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끊임없는 연구와 혁신 때문입니다. 그들은 시뮬레이션과 훈련을 수천 번 반복했습니다. 그들은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태국 전장에서 증명했습니다. 한국식 체계가 작동한다는 것을요.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제 말을 경청하고 있었죠.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한국에게서 배울 것인가, 아니면 뒤처질 것인가를 말입니다. 12월 15일, 저는 또 한 번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영국 국방부 대표단과 함께였습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체들을 방문하고 기술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을 평가했던 그 순간을, 한국을 이류 국가로 봤던 그 오만함을 말입니다.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32년 경력이 무색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감사했습니다. 한국이 저에게 가르쳐준 것에 대해서요. 겸손함에 대해, 혁신에 대해, 그리고 진정한 실력에 대해 말입니다. 서울에 도착한 저는 한국방위사업청 청장을 만났습니다. 한국의 성공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맥스웰 박사님. 하지만 우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이라고요? 네. K9은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인 시스템, 인공지능 통합, 극초음속 대응.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20세기가 미국과 소련의 시대였다면 21세기 방위산업은 한국이 이끌 것입니다. 한국은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가 됐습니다. 모방자가 아니라 혁신가가 됐죠. 그리고 이제 세계가 한국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분석을 하든 한국을 중심에 놓을 것입니다.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니까요. 한국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그들은 조용하지만 강력하다. 그들은 느려 보이지만 가장 앞서 있다. 그들은 작은 나라지만 세계를 바꾸고 있다. 리처드 맥스웰은 32년간 군사 분석가로 살았습니다. 수많은 예측을 했고 대부분 맞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만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압니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나라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입니다. 세계가 놀라는 나라입니다. 21세기는 한국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영국 왕립 육군 출신 군사 전문가 리처드 맥스웰이 32년간 놓쳤던 진실을 마주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 세대는 한국을 식민지로 봤고 그 세대는 한국을 경쟁자로 의심했으며 이제는 한국을 선도자로 인정하게 됐죠. 세대에 걸친 인식의 변화 끝에 한국의 혁신과 준비된 실력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진실은 서두르지 않지만 반드시 증명된다는 것, 그리고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는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면 댓글창에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감동적이고 더 뜨거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동사연 저장소였습니다.